안녕하세요. 미국주식으로 온 대학의 미준입니다. 8월 5일 미준의 미국 주식 인사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코너 이름을 좀 바꿔봤습니다. 원래는 이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였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매일매일 방송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제가 뉴스 위주로 컨텐츠를 제작을 했고요. 근데 이제는 일주일에 많아야 2번에서 3번 정도의 방송이 여러분들께 전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방송 내용이 단순한 뉴스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전략, 투자 철학,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조금은 더 업그레이드된 미준의 컨텐츠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8월 5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가 아니죠. 8월 5일 준비된 미준의 미국 주식 인사이트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미준 방송에서는요. 최근 보내드린 영상 보시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간만에 월요일이었죠. 미준 유튜브 방송을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 내용 중에 최근 2주 동안 제가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왔던 현금을 거의 대부분 소진하면서 AI 인프라 수혜주들을 분할 매수했다, 추가 매수했다, 이렇게 자세히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방송 보시고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이 모멘텀 투자 실행 방법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까요? 여기 보시면 모멘텀 투자, 내 생각, 추측 완전히 배제하고 기계적인 매수, 매매가 원칙 아니었나요? 인공지능 수혜주들이 이동평균 50 이하로 떨어졌을 때 자동으로 매매하고 모멘텀 회복 시 지난주 목요일부터 슬슬 매수 시작하는 것이 배운 대로일 텐데요. 그런데 가르치신 분은 그닥 그렇게 하지 않으셨네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모멘텀 투자를 하고 있어서 모멘텀이 꺾였을 때는 AI 수혜주들도 일단 매도를 했다가 다시 모멘텀이 회복되었을 때 다시 매수를 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계속 매수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질문은 미주님께서 모멘텀이 꺾였는데도 저가 매수를 하신 이유는 반도체 섹터 조정이었기 때문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시장을 따라가야 하는 경우와 반대로 해야 되는 경우가 헷갈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달 힘든 장에서 미주님이 대응하셨던 방법에 대해서 문의가 있어서요. 미주님은 모멘텀 투자를 근간으로 투자를 하시는데 7월 중순부터 모멘텀이 떨어진 즉 50일 이평선을 하향 돌파하고 2, 3일 뒤에도 재돌파를 하지 못하는 주식들을 매도하지 않고 오히려 줍줍을 하셨습니다. 이 또한 모멘텀 투자의 전략 중 하나이신지 아니면 AI 수혜주에 대한 펀더멘탈은 그대로이기에 이번 매수 진행권만 예외로 하셨던 건지 궁금합니다.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모멘텀 끝난 거 아닌가요? 모멘텀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는데 반도체의 급락은요? 그리고 밑에도 있죠. 선택점 모멘텀 투자인가요? 저번에는 마이크론 실적에 문제 없는데 모멘텀 떨어졌다고 파셨는데 이번에는 안 파신 건가요? 상황이 다른 건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50일 이평선도 다 꺾여 내려가는데 추매라는 것은 모멘텀 투자라는 게 무의미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 포스팅은 무려 30분이 좋아요를 눌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르긴 해도요. 지금 모멘텀 투자의 실행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참 시간이 지금 우리 조정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이 뭐였냐면요. 제가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주식을 사고 팔고를 자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금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렇게 주식을 자꾸만 사고 팔고 하면 세금을 정말 많이 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질문이 가장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불과 한 달 만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는 모멘텀 투자 가지고 주식을 왜 안 파는가?
어, 이렇게 정반대의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정말 심사숙고해서 좀 글로 작성해 봤습니다. 제가 2023년부터 모멘텀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멤버십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렸던 모든 저의 말들을 하나로 압축해서 모멘텀 투자의 끝판왕을 오늘 여러분들께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요. 아마 모멘텀 투자 전략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도가 한층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해봅니다. 이 모든 질문들은요, 모두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다라고 설명이 가능한데요. 바로 모멘텀이 꺾이면 판단하는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을 모든 상황에서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모멘텀 투자의 실행 방법에 대해서 정말 가급적이면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보시면요. 아마 앞으로는 어떤 조정장이 오더라도 지금은 내 주식을 팔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사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가장 원점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는 왜 주가의 모멘텀을 보고 매매를 결정하는가? 그러니까 모멘텀 투자의 원리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주가의 모멘텀이요. 그 기업의 펀더멘탈을 반영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가 차트만 보면서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주가의 모멘텀은 이미 펀더멘탈을 선반영한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을 보여주는 게 모멘텀이고 그래서 모멘텀을 보면서 투자를 진행한다.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유튜브 공개 강의를 통해서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데시 그리고 티트만이라는 연구가들이 고전적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방대한 데이터 분석이 우리한테 전달해주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주가는요. 좋은 기업의 좋은 소식을 한 번에 반영하지 않고요. 서서히 반영합니다. 나쁜 소식도 마찬가지죠. 나쁜 소식을 한 번에 주가에 반영하는 게 아니고요. 서서히 지속적으로 반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르는 주식이 계속 오르고 내리는 주식이 계속 내리는 경향이요. 미국 주식의 역사적 통계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 투자는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과거 역사상 모멘텀 투자는 수치적으로 증명이 된 굉장히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걸 예전에 제가 강조해 드린 적이 있죠. 자,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핵심이 뭐냐면요. 우리가 사고 파는 게 주가 차트가 아니다. 우리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것은요. 결국은 차트가 대변하고 있는 기업의 펀더멘탈이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 투자자들이 펀더멘탈을 읽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리 지표일 뿐이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하나의 사실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요. 오늘 나머지 이야기는 굉장히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일단 매도 버튼을 누르기 전에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의 50일 이평선이 무너졌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요. 규칙대로 그냥 팔아야지 이렇게 반응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팔기 전에, 그 전에 우리는 항상 하나의 질문을 먼저 던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금의 모멘텀 하락 신호는 지금 그 기업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모멘텀은 펀더멘탈을 반영한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로 그 기업의 펀더멘탈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시장이나 섹터 전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분리해야 됩니다. 50일 이평선 붕괴라는 현상은 똑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붕괴가 무엇을 반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정반대의 대응이 필요하거든요. 50일 이평선 하향 돌파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두 가지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죠. 자, 첫 번째는 제가 개별적인 하락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전체적인 하락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요. 시장과 섹터는 멀쩡한데 특정 종목 한두 개만 갑자기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은 다 올라가는데 한두 개만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요. 섹터 전체 혹은 시장 전체가 다 함께 무너지는 경우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고 규칙을 만약에 우리가 기계적으로 똑같이 적용하면요. 우리 투자자들이 조정장에서 커다란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때는요, 과연 내가 투자하고 있는 이 종목만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섹터 전체 혹은 시장 전체가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는 건지 이걸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시나리오 A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이때는 나 홀로 무너질 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만 무너지는 거죠. 자, 일단은 시장과 섹터는 견조하게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유한 A라는 종목만 50일 이평선을 깨고 2, 3일이 지나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2023년 하반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AI 수혜주가 있었는데요. 갑자기 50일을 깨고 계속해서 하향하고 있었죠. 이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혼자 무너지고 있었잖아요. 상승장의 상황에서 특정 종목의 주가가 이렇게 홀로 빠진다는 것은요. 아주 높은 확률로 그 기업의 펀더멘탈에 대해서 시장이 먼저 알아챈 균열이 생겼다. 이렇게 가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적이 둔화됐거나 아니면 경쟁이 심화됐거나 수요가 약화됐거나 아니면 비즈니스 상의 부정적인 행위가 있었거나 무언가시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럴 때는요. 모멘텀 지표가 정확하게 그 역할을,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국면에서는요, 위에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배운 대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배운 대로 그 원칙을 그대로 시행하면 됩니다. 즉, 내 생각, 투자자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든지 추측을 완전히 배제하고요. 모멘텀이 약해진 종목을 팔아서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으로 자금을 옮겨서 집중 투자하는 거. 이게 모멘텀 투자의 정석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핵심은요. 이 규칙이 시나리오 A를 전제로 설계된 규칙이다. 시나리오 A가 뭐죠? 많은 종목들 중에 섹터랑 시장은 멀쩡한데 홀로 떨어지는 종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개만 이상하게 떨어질 때 이때는요. 저가 매수를 하면 안 되고 그 주식을 팔아서 오히려 상승 추세에 있는 다른 종목, 모멘텀이 강력한 종목으로 그 투자 자금을 옮겨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시나리오는요. 다 함께 무너질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바로 시나리오 B죠. 지금은 전체 반도체 섹터의 종목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잖아요. 제가 미주원 방송에서도 그렇고요. 멤버십에서도 굉장히 많이 자주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주식 투자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하는데요. 모멘텀은 본질적으로 상대평가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 종목 중에 가장 좋은 종목을 선정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게 모멘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한지 잠깐 설명을 드리죠. 우리 투자자들이 랜덤으로 투자 종목을 선정했을 때요. 성공 확률은 53%에 불과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10종목을 랜덤으로 선정하게 되면요. 그중에 5종목은 올라가고 5종목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 것이 주식 투자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가 있죠.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채권 수익률을 초과하는 종목을 선택할 확률은요. 단 4%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100개 정도 주식을 선정하면 그중에 채권 수익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4개 정도에 불과하다. 그만큼 대박 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비교 분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 종목을 줄 세워서요. 펀더멘털이 강한 놈 그리고 약한 놈을 구분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모멘텀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처럼 반도체 섹터가 일제히 20% 넘게 빠졌잖아요. 섹터가 20% 넘게 빠졌다는 것은 예산일이 아니죠. 자, 이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펀더멘털이 최고인 기업도 그저 그런 기업도 그리고 최악인 기업도 전부 다 같이 50일을 깨고 내려가 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이 연출되면요. 모멘텀은 더 이상 펀더멘탈이 강력한 기업과 약한 기업을 구분해 주지 못하죠. 원래 가지고 있던 기능이 마비되는 겁니다. 여러 주식 종목을 줄 세워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모든 주식이 지금 바닥에 엎드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위를 매길 수가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모멘텀 신호가 죽은 거죠. 그래서 이 신호를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국면에서 모멘텀 규칙을 기계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적용하게 되면요. 펀더멘탈이 멀쩡한 우량 기업을 오로지 시장 분위기 때문에 헐값에 내던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뼈아픈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억울하게 떨어진 종목을 남들이 파니까 같이 던져버리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시장 전체 혹은 섹터 전체가 하락하는 국면에서는요. 매도자의 시각이 아니라 매수자의 시각으로 시장을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논리적으로 봐서도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거든요. 시장 아니면 섹터 전체가 동시에 무너지는 경우는요.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종목이 한꺼번에 떨어지는 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이유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기업의 펀더멘탈이 동시에 무너지는 경우죠. 자, 이건 어떤 경우죠? 이때는요. 경제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이 한꺼번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경제 자체가 거시적인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베어마켓이죠. 뭐 리세션이 온다든가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올라가서 이제는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에는 베어마켓이 오잖아요. 이럴 때는 한꺼번에 모든 종목이 떨어질 수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펀더멘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베어마켓이 올 확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도 멀쩡하고 지금 주식시장의 상황이 이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때는 모멘텀을 무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어마켓이 확률이 낮은 상황에서는요. 압도적으로 두 번째 경우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지금이 1번인지 아니면 2번인지만 판단을 하면 주식을 팔아야 할지 아니면 사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베어마켓의 냄새가 난다. 그러면 주식을 팔아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시장도 멀쩡하고 섹터도 멀쩡한데 지금 문제는 그냥 한꺼번에 주가만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주식을 팔아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두 가지의 국면을 가리는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지난 2주 동안 저는요, 무려 5억 원이 가까운 현금을 모두 소진하면서 주식 비중을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이제는 유동자산의 98% 정도를 주식으로 갖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굉장한 결정이죠. 저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논리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논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자, 여기 정리를 해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거죠. 지금 베어마켓을 예고하는 매크로 신호가 한두 개라도 잡히고 있는가? 그 얘기는 혹시나 지금 베어마켓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임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겠죠. 자, 두 번째 질문은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 중에 꿈과 희망에만 기대는 적자 기업이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펀더멘털이 없는 기업에 혹시 투자하고 있지는 않은가? 꿈만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에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기업이 있는가? 성장률이 둔화되면요. 결국 그 기업은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펀더멘털이 약화되는 거잖아요. 자, 네 번째, 미래 이익에 대한 어닝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되는 기업이 있는가? 지금 성장률이 좋다고 해도 만약에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이라도 둔화된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어닝 컨센서스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2027년, 2028년에는 어닝 컨센서스가 있는데 이 어닝 컨센서스가 성장률은 좋다고 해도 만약에 조금씩 줄어든다.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닝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지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하향 조정되고 있는지 이걸 모두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자, 다섯 번째, 최근에 하이퍼스케일러 실적에서 향후 자본 지출, 즉 카펙스를 줄이겠다고 발표한 곳이 있는가? 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인프라 수혜주에 투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이퍼스케일러, 메타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엄청난 금액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면서 투자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누군가는 이렇게 돈을 쓴다면 그 돈을 실적으로 잡는 기업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 실적으로 잡는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AI 인프라 수혜주입니다. 자, 따라서 하이퍼스케일러 실적에서 자본 지출이 줄이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것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죠. 자, 마지막으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영진 중에 비즈니스의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고 언급한 사람이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자, 이렇게 6가지 질문을요. 저는 저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한두 개라도 예가 나왔다면요. 저는 펀더멘털 훼손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겠죠. 그러면요. 아마도 방어적으로 대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0일 이평선이 뚫린 종목들을 정리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모두 아니오다. 그렇게 되면요. 지금 상황이 투자 심리 그리고 수급이 만든 조정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면 역발상 투자 전략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모멘텀을 잠시 잊고 역발상 투자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제가 던졌던 6가지 질문에 대해서 실제 데이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5번부터 볼 텐데요. 5번이 뭐죠? 최근에 하이퍼스케일러 실적에서 향후 자본 지출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곳이 있는가?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번 AI 슈퍼사이클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돈을 엄청나게 쓰고 있잖아요. 기하급수적으로 카펙스 금액을 늘렸습니다. 천문학적인 지출 내역이 있죠. 자, 그러면 이 천문학적인 지출을 누군가는 매출로 잡고 순이익으로 잡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AI 수혜주 투자의 기본입니다. 자, 따라서 여기부터 체크를 해야겠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향후 카펙스를 줄이겠다고 한 하이퍼스케일러는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지난주에 구글이 어닝을 발표했죠. 그런데 2분기 실적과 함께 2026년 카펙스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구글 주식은 오히려 급락했죠. 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타 역시 연간 카펙스를요, 1250억, 1450억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해서요, 4대 하이퍼스케일러의 2026년 합산 지출은 7천억 달러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수요가 꺾인 기업의 행동이 나타나고 있지 않죠. 이들은 모두 수요가 넘쳐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본 지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더 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는 2번, 3번, 4번에 대한 답입니다. 지금 현재 미중 모멘텀 토픽 중에요, 적자 기업은 없습니다. 펀더멘탈이 모두 튼튼한 기업에만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기업들 중에 성장률 둔화라든지 컨센서스 하향도 관측되고 있지 않습니다. 성장률은 가면 갈수록 오히려 올라가고 있고요. 컨센서스는 상향 조정되고 있는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팩트셋에 따르면요, 2026년 2분기 반도체 업종의 이익은요, 전년 대비 무려 131%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밸류에이션이 그대로 있다면 작년 대비 반도체 섹터의 주가는요 131% 올라가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섹터 조정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요, 너무나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그래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떨어질 만한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익이 131% 올라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가만히 있어도 주가는 원래 131% 올라가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ABM, 고대역폭 메모리는요, 2027년 물량 대부분이 이미 완판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의 주가가 급락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이번 3분기 D램 계약 가격은요, 오히려 20%에서 30% 인상되면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7월달, 8월달도 D램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하락 신호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있죠. 펀더멘탈이 훼손되긴커녕 지표는 오히려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는 첫 번째 질문 그리고 6번째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자, 일단 베어마켓을 예고하는 매크로 신호는 단 하나도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도 이걸 보여드렸죠. 베어마켓 스코어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베어마켓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신호를 던져주는 7가지 신호가 있는데요. 이 신호를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있거든요. 장단기 국채금리의 역전 현상이라든지 어드밴스 디클라인 라인의 다이버전스, 세 번째는 하이일드 스프레드, 네 번째 연준의 첫 번째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하가 나타났을 때, 그리고 CAP, CAPE 레이시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LEI, Leading Economic Indicator,
선행 경제 지표라고 부르죠. 마지막으로 S&P 500을 이루는 500대 기업 중에 지금 현재 모멘텀이 강화되어 있는 종목의 비율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40% 이하로 하락하면 이거 역시도 불안한 징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지금 7가지 중에 단 한 가지도 점등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최소한 2개, 3개 정도가 점등이 되면 그때서야 우리가 베어마켓을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베어마켓을 예고하는 신호는 전혀 잡히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반도체 기업의 경영진 중에요, 수요 둔화를 언급한 사람도 단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결론은 명확하죠. 6개 질문 모두 아니오죠. 자, 그러면 도대체 최근에 반도체 섹터는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 여기에 대해서 잠깐 점검을 해보면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제시되고 있긴 합니다. 첫 번째는 지나치게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갔죠. 급등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죠? 실적이 130%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아닙니다. 이거는 실적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거지 밸류에이션이 올라가서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었거든요. 이 부분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카펙스 대비 매출 회수 시점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돈을 계속 쓰기만 하지 이게 수익으로 잡히지가 않잖아요. 따라서 언제쯤 돈을 벌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어쩌죠? 이 부분은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에 의해서 많은 부분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중국 메모리 경쟁이죠. 창신 메모리인가요? 최근에 중국 시장에 상장하면서 많은 자금이 옮겨갔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AI 투자 금액이 순환하면서 모든 기업의 실적을 올려주고 있다는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워시 의장의 매파적인 연준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인 갈등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이유 중에 어떤 분은 첫 번째 이유를 좀 강조하고 있고, 어떤 분은 두 번째 이유, 어떤 분은 세 번째 이유,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원래부터 조정장은요, 항상 다른 이유로 불거집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유가 모두 끔찍해 보이죠. 그리고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항상 조정이 올 땐 그렇습니다. 늘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서 이번에는 다를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공포심을 유발하는 단순한 우려에 불과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보유한 기업 개개의 펀더멘털과 관계가 있는 사건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실적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가이던스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어닝에 대한 컨센서스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따라서 펀더멘털과는 무관한 이야기들 혹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단순한 우려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차트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며칠 동안 급등 추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포워드 PER을 보시면요. 지금 현재 23.1배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 5년 중간치를 보시면 35.78이고요. 5년 평균은 무려 72배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엔비디아라는 물건에는 아무 하자가 없는데 가격만 급격하게 하락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은 거의 역대 최하 수준까지 포워드 PER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이 제가 이번에 반도체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요. 오히려 추가 매수한 이유입니다. 지금은 반도체 주식 모두가 함께 급락하고 있는 시나리오잖아요. 그 얘기는 억울하게 떨어진 종목이 많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저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6가지나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 답은 모두 아니오였습니다. 따라서 확신을 가지고 저가 매수에 나설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잠깐 시계를 돌려서요. 2025년 4월 달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에 S&P 500이 18%나 급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요. 미주원 탑픽 대부분이 주가가 동시에 하락했죠. 모멘텀도 크게 약화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제가 어떻게 했죠? 그때 역시도 주식을 기계적으로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식 비중을 지금처럼 98%까지 높였거든요. 정확하게 똑같이 대응을 했었죠. 자, 그러면 그때는 왜 그랬을까요? 그때 모든 기업의 펀더멘탈이 같은 날 동시에 무너졌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모든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기 위해서는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그거는요. 모든 종목의 펀더멘탈이 동시에 악화됐다. 이걸 우리가 베어마켓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때도 베어마켓의 신호가 없었죠.
자, 두 번째 이유는 뭐죠? 그건 뭐냐면 모멘텀을 믿으면 안 된다. 이게 두 번째 결론입니다. 따라서 그때는요, 저 역시도 모멘텀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거죠. 시장 전체가 공포에 빠지면요,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을 가리지 않고 주가가 함께 하락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요, 개별 종목의 모멘텀이 기업의 펀더멘탈보다 오히려 시장의 공포를 반영한다. 따라서 모멘텀 이꼴 종목의 펀더멘탈, 이 공식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모멘텀만 믿고 모멘텀 투자 전략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물론 지금 현재 반도체 조정은요, 그때와는 완전히 같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전체 S&P 500은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AI 반도체 그리고 인프라 섹터에만 조정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핵심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그 얘기가 뭐냐면 여러 우량 기업의 주가가 동시에 하락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성장 전망이 동시에 훼손됐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죠. 자, 따라서 지금은요, 모든 종목을 매도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지금 만약에 모멘텀 투자 전략을 사용하면요, 대부분의 종목이 50일 이평선이 깨졌기 때문에 다 팔아버려야 되죠. 자, 그런데 정말로 모든 종목의 펀더멘탈이 동시에 악화됐는가?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펀더멘탈이 견조한 기업을 선별해서요, 매수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지난번에 진행됐던 미존 멤버십 라이브 강의에서요, 회원 한 분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주식을 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토로하셨거든요. 아마 이번 섹터 조정이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렇게 되묻고 싶거든요. 혹시 지금 우리가 근거 없이 절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위에서요,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스스로 했던 6가지 질문에 대해서 데이터로 답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요, 베어마켓 신호도 잡히지 않고 있고 적자 기업도 없고요, 성장 둔화도 없고 컨센서스 하향 조정도 없고 카펙스 삭감도 없고요, 수요 둔화 언급도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는 뭐냐면요, 지속적으로 하이퍼스케일러의 자본 지출 계획은 상향 조정되고 있고요, 131%나 반도체 섹터의 이익은 올라가고 있다. 자, 그리고 2027년까지 HBM은 이미 완판되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3분기 지금 현재에도 메모리 가격은 올라가고 있다. 이런 정보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희망 회로라는 판단의 근거는 대체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따라서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희망 회로가 아니라 오히려 절망 회로를 극복하기 위한 논리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정이 시작된 지 이제 막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분할 매수로 계속해서 주식을 모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만, 한 몇 달 정도만 차트를 멀리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요,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조정이 어려운 이유는요, 계속해서 다른 이슈, 다른 문제를 가지고 주가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늘 새롭습니다. 조정이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후회를 하는데요, 또 다른 조정이 오면 늘 힘든 이유는 뭐냐면 그때마다 원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팬데믹이 왔을 때는 팬데믹이 처음이었고, 또 이란 전쟁이 오면 이란 전쟁이 처음이었고, 뭐 9.11이 오면 9.11이 처음이었고, 이번에는 또 반도체가 다 떨어지잖아요. 자, 이런 것도 처음이죠. 늘 처음 있는 일 때문에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견디시면 아마 웃으실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미준 방송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작은 꿈 시작이 중요해. 희망의 미래를 함께 심어가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 마음속에 설렘이 끼었나 욕심은 버려 이번에도 다르진 않을 거야 결과는 과정의 연속일 뿐 어두운 조정이 와도 두렵지 않아 미주은 손을 잡고 나아가 보이지 않는 내일의 빛이 되어줄게 행복한 투자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아름다운 내리막길 같이 걸어가 행복한 투자 미주와 함께 우리 모두 감히 흡줄 시가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